예, 안녕하세요. 2023년 9월 8일 정한영의 부동산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녹음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은 오후 10시예요. 거의 12시간 만에 다시 녹음을 하는데 지금 잘 녹음해야죠. 한 번에. 또 계속 요즘 삑사리가 많이 나가지고 그럼 너무 늦어져요. 지금 처음 녹음인데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양도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도 양도세가 꽤 많이 나왔어요. 벌써 지금 계속 양도세. 세무서마다 법인하고 개인하고 이제 주소지에 따라 또 다르다 보니까 세 군데 세무서를 세 곳에 블랙리스트로 오를 정도로 뭐 블랙리스트까지는 아닌데 전화하면 뭐 담당 직원이 바로 목소리를 알 정도로 대전 세무서도 지금 한번 또 방문을 해봐야 되는데 참 가기 싫어요. 세무조사 받아보면 알죠. 개인적으로 많이 참고 있습니다. 큰 뜻을 품고 있기 때문에 사소한 일마다 우리가 억가심정을 가지고 원수로 삼는다라면 글쎄요, 개인적으로 별로 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차피 요즘 짧게 해야 되니까. 양도소득세가 한번 납부를 해보기 시작하면 또 저처럼 자주 납부를 하다 보면 느껴져요. 이것이 얼마나 불합리한 제도인가, 그리고 어떤 목적인가.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처음엔 잘 몰랐고 돈이 많이 남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시작되면서 왜 이 양도소득세가 잘못되었는가, 그리고 이제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일단 잘못된 거, 왜 잘못되었는가, 그리고 중요한 거, 양도세를 절세를 하려면 가장 좋은 비법. 이거는 세무사 분들께서도 당연히 아시겠지만 글쎄요, 이걸 권할 수 있을까? 하여튼 비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양도세는 왜 바뀔 수밖에 없는가라고 이제 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도세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양도세가 매번 바뀌게 되는 기준이 투기를 막겠다라는 이유로 양도세가 계속 강화돼요. 그죠? 어떤 조건에 따라서 양도세 요율을 갖다가 어떻게 적용한다 매번. 특히 이제 1가구 다주택,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이제 주택, 그 중에서도 이제 아파트다 보니까 이 아파트가 이제 오래돼서 비싸졌단 말이에요. 내가 구매했을 때는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 당시 분양가가 얼마였더라.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 주고 샀다. 1,000만 원 주고 산 아파트였는데 한 40년 살다 보니까 이게 한 20억 되네. 그런데 양도소득세가 실거주 했으니까, 내가 1가구 1주택이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우리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맞춘다라면 안 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시골에 부모님한테 집을 하나 물려받았거나, 또 여자친구가 있어서 또 집을 하나 샀거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유로 내가 집이 여러 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사회적으로 다주택을 가진 거에 대해서 투기다 라고 지금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 투기라는 이유로, 그래, 당신네들이 투기를 했으니 여기서 국가가 세금을 걷어가는 건 당연한 거야 라는 논리로 사실은 국가가 지금 뺏어가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집을 많이 가졌다라고 해서 투기라고 말할 수 있나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 대부분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집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집을 다주택자들이 투기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양도세를 부과해야 된다. 그건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실은 그렇게 투기로 집을 사는 경우는 이미 양도세를 계산하고서 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차명으로 사거나 아니면은 사서 조건을 갖춰가지고 바로 이제 파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실거주 조건이라든지 여러 조건들이 하도 복잡하니까 그런 거 다 빼고, 양도세가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생긴 이유는 우리나라 부동산에서 특히 주택에 대해서 과도하게 그 짧은 시간 안에 급등하는 그 어떠한 물건에 대해서 징벌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거란 말이에요. 갑자기 네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 세금을 내라. 갑자기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로또만한 게 없죠.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로또보다 더 많은 세금을 양도세에 부과해요. 로또는 그냥 이렇게 운으로 해서 내가 불러서도 얻은 거잖아요. 과연 이 양도세가 정당한가? 그런데 뭐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아직도 이게 통용이 되고 정치적으로도 양도세를 많이 부과하는 것이 마치 뭐 민생 안정을 위해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마냥 그런다고 해서 투기가 과연 줄었다라는 통계가 있나요?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마녀 사냥하듯이. 예?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지금 현재 부동산 아파트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청약제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청약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한테 과도하게 인센티브를 주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아파트 원가 이하로 주진 않는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게 내가 분양 신청을 해서 입주하는 데까지 한 3년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이 동안에 뭘 줘요? 금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해주고 금리를 적게 받는. 그러니까 1억짜리 집을 내가 헌집을 사면 5천만 원 대출밖에 못 받고 연 5%의 이자를 내야 되는데 2억짜리 집을 갖다가 내가 7, 80%뭐 1억 6천까지 1억 5천까지 대출이 되고 연 뭐 지금 최아까 1.3%까지도 나오던데요. 어제 원희룡 장관이 이야기한 거 보니까 신혼부부 그럼 1.3%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1억짜리 헌집을 산 사람은 그죠? 5천만 원 대출에 연 6%의 아니 5%의 대출 이자를 내는데 2억짜리의 신혼부부 주택집을 산 사람은 1억 5천을 대출을 받고도 1.3%더 낮은 이자를 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담하는 금액도 뭐 그럼 똑같겠네요. 1억 5천에 5천이니까. 그럼 누가 헌집을 사겠냐고 새 집을 산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공급된 주택이 나중에 시장에 나왔을 때 혜택을 받았으니 싸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뭔 프리미엄이 붙어요. 그죠? 나름대로 또 새 집이란 프리미엄 붙고 뭐 각종 이유로 인해서 이것을 더 가격을 또 이제 비싸게 잡는 이제 그런 또 시장에 하여튼 부분이 생기게 되죠. 이런 공급 과정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다 보니 약간의 징벌적으로 국가가 양도세라는 부분을 갖다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제도를 만들어서 세금을 강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불만 얘기를 안 해요. 왜? 남았으니까. 남아서 내니까. 진짜 그럴까요? 꼼꼼히 따져보면 우리가 이자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꼼꼼히 따져보면 안 남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음마아파트를 예를 듭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큰 평수가 있고 작은 평수가 있어요. 고층이 있고 저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노인네들이 지금 뭐 아파트가 많이 올랐다고 하니까 내가 분양받은 것은 몇 천만 원대 분양을 받았어 40년 전에. 그런데 지금 20억 간다고 하니까 내가 이것을 20억에 팔고 자 15억짜리 아파트로 내가 이사 가고 싶어. 그런데 내가 1가구 1주택자가 아니야.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고 나면 그죠? 내가 지금 이사가 층수를 낮춰서 들어갈 집에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가까운 분이 이 얘기만 안 돼. 자, 아이고 이 정리가 됐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양도소득세는 그 주택 공급 아파트가 공급되는 데 있어서거나 아니면 개발이 되었을 때 어떤 특정 지역이 과도하게 이제 땅값이 올랐다라는 이유로 부동산 그 이익에 대해서 사회적인 어떤 비난 여론 왜 저 사람들만 돈을 많이 벌었냐라는 이런 비난 여론을 잠재운답시고 국가가 개인들의 이익을 그죠 말도 안 되는 기준으로 빼는 거예요. 이게 수익이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 개인 소득이 됐던 뭐 일반적인 물건을 팔아서 생기는 그 매출 수익이 됐던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 하나의 그냥 수익으로 보고 투자를 해서 내가 얻은 수익으로 보고 적정한 비율로 세금이 부과되면 되는데 이게 과표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과표 기준이. 이게 딱 그렇게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을 가만히 보면 이게 다 문제가 수도권에서 생긴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방은 이렇게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예.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뭐 지방에서 큰 불만이 없죠. 인구가 2천만이 수도권에 살고 있고 대부분 돈이 또 서울에 다 몰려 있고 부동산은 또 어마무시하게 또 수도권이 서울을 포함해서 크죠. 부동산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렇게 징벌적으로 계속 할 때는 양도세는 제가 부동산을 지금 시작한 지가 15년 정도 되는데 너무 바뀌어요. 너무 바뀌어요. 맨날 정리가 안 돼. 이거 세무사분들이나 뭐 세무사분들도 뭐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양도세는 내용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러면 양도세를 어떻게 절감할 건가? 여러분들 그 인터넷 치면은 뭐 많이 나와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그죠? 그런데 이거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요구받은 사항이에요. 저희 집사람이 그 종합부동산세 나오는 거 보고 양도세 나오는 거 보고 딱 저한테 제시한 조건이 그거거든요. 이혼하자. 아니 제가 더 많은 잘못을 많이 했었을 때도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또 제 나름대로 뭐 가정을 지키기 위한 참 노력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딸아이가 지금 이제 혼자 있으니까 뭐 먹을 거 하고 뭐하고 좀 챙겨다가 저녁 안 먹었다고 해서 뭐 식당 갈까 했더니 자기 뭐 식당 가는 거 좀 부담스럽다고 그냥 집에서 간단히 먹는다고 해서 먹을 거 좀 챙겨주고 이제 이렇게 왔는데 양도소득세나 뭐나 이제 일가구 다주택 문제 바로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저는 간단하거든요. 그냥 안 팔면 되지. 아니 자기는 저로 인해서 제가 돈을 안 가져다 준 것까지는 뭐 지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참았는데 왜 나 때문에 자기가 안 내야 될 세금을 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혼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도대체 국가가 국민들의 어떤 그 삶과 가정을 갖다가 지켜주기 위한 국가인가? 그런데 진짜 집사람 이야기가 합리적인 게 뭐냐면 그 우리 부부간의 증여가 지금 아마 제가 아까 보니까 6억이요? 예전에 제가 5억으로 기억했는데 6억이더라고요. 자, 증여를 통해서 부부한테 증여를 한 다음에 뭐 이혼을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사실은 이혼을 하면서 우리 재산 분할을 해가지고 공동 자산이니까 그죠? 재산 분할을 하게 되면 내가 이제 뭐 증여세나 뭐 이런 건 안 내겠죠. 그러니까는 이걸 교묘하게 잘 섞어서 그죠? 증여를 한 다음에 그 나머지 재산을 갖다가 이제 이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세금 주체를 나누는 거죠. 뭐 남편은 시댁으로 주소를 잠깐 옮기면 되니까 자 그렇게 놓고 자녀들한테 또 아파트를 지분을 이렇게 증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각자 주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뭐 거의 한 5억 10억 남아도 내야 될 양도세가 거의 없지 않을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아마 지금 제목을 보고 이 방송을 듣는 분은 좀 맥이 빠질 수도 있어요. 맥이 빠질 수도 있는데 지금 양도세 감면을 절세받기 위한 뭐 여러 가지 뭐 그 비법이라든지 뭐 소개가 있어요. 어떻게 하고 뭘 맞추고 이런 여러분들 그 양도세에서 갖는 것 중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그 실거주 조건이에요. 자, 아파트가 1000세대가 공급이 됐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 그러면 이 1000세대가 양도세 때문에 예를 들어서 3년 정도를 갖다가 실거주하기 위해서 양도세 이 사람들을 감면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집을 안 팔아요. 그 지역에 분명히 1000세대가 공급이 됐으면 그죠? 전체 부동산 시장 그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어떤 그 주택 공급량이 시장에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3년간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묶여 있는 거예요. 시장이 안 나오고. 이 사람들은 이유는 양도세 감면 때문에. 제가 지금 부동산 유통 혁명론 만인의 투기는 투자다라는 책을 쓰는 주제 중에 하나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택 공급량을 갖다가 시장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물량을 많이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죠? 지금 주택 수가 적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유롭게 거래가 될 수 있게 돼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 비교하자면 예전에 지금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재학번 정도 되면 다 우리 이해하는 부분일 거예요. 자, 도서관에 의자가 있죠. 자리가 쭉 있는데 꼭 그 새벽에 일찍 나와서 여자친구 때문에 자리를 맡아두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도 술 먹다가 새벽까지 술 먹다가 과 여학생들이나 뭐 주변에 부탁하면 가서 책상 하나, 가방 하나 던져놓고 자리 맡아놓고 하루 종일 가서 어디 가서 또 퍼즐로 자고. 도서관의 자리가 부족한데 그렇게 도서관을 쓰지도 않을 사람들이 먼저 가서 도서관을 점유하고 하루 종일 안 온단 말이에요. 그 자리는 비어 있어.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계속 반복되니까 눈치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가방이 있어도 옆으로 제껴놓고 앉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자리를 비우고 있었던 사람이 오거나 또 거기서 공부하는 사람 불안하잖아요. 주인이 내 자리입니다라고 오면 또 일어나야 되니까. 자, 이게 뭐예요? 메뚜기죠, 메뚜기. 빈자리 찾아서 여기 앉았다 저기 앉았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메뚜기라는 말이 우리 대학교 때는 뭐 보편화된 단어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제 어떤 룰이 생겼냐면 포스트잇을 붙이기 시작했죠. 제가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 오지 않습니다. 자리가 비어 있으니 그냥 편하게 하세요. 뭐 그렇게 이제 CCTV가 없던 시절이지만 그래도 한국은 뭐 이렇게 좀도둑은 별로 없으니까 바로 그런 실러스 속에서 그런 메뚜기가 있었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좌석이 500개라고 하더라도 더 많은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주차장도 봅시다. 내가 고정 자리라고 해서 내 자리가 있으면 좋지만 만약에 여기가 주차가 300대가 주차를 해야 되는데 300대의 차 말고 더 많은 차가 주차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정 자리가 없어야죠. 자유롭게 빈자리가 나면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300대 중에 하루에 계속 뭐 1시간에 20대씩 나간다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10시간 동안 200대가 더 많은 차들이 들어와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주택 부분도 실질적으로 바로 그런 어떠한 유동성, 그러니까 금전적인 유동이 안 되지만 주택 소유에 대한 그 유동성이 확보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막는 게 양도세예요. 양도세를 감면받기 위해서 무조건 보유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시골 농지 같은 경우도 자경이면 세금을 감면해준다. 그러면 내가 지금 팔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농사질 마음이 없으면서도 그 조건을 억지로 맞추느라고 낭비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세금이 더 들어옵니까? 한 번에 이 사람한테 세금을 예를 들어서 30%를 부과를 할 걸 갖다가, 그죠? 이 사람이 10년 동안 보유해가지고 만약에 돈이 남았어. 그래서 30% 세금을 부과해야 돼. 그거보다 10년 동안 주인이 10번 바뀌면서 3%씩 부과돼도 30%란 말이에요. 과연 무엇이 더 합리적인가? 근데 어찌됐든 이 과도기적인 우리나라 사회가 겪으면서 생긴 부분이 양도세고, 이것이 완전히 누더기가 된 거예요. 계속 땜빵만 하다 보니까 여론에 따라서. 제가 민주당 쪽에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건 언급하면 안 된다라는 식이에요. 자기네들 표를 위해서. 없는 사람들이 한테 자기가 표를 찍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맨날 서민 코스프레를 하는 거예요. 제가 민주당이 잘하는 거 그루밍, 그죠? 당신이 피해자니까 당신을 사랑해, 당신을 지켜줄게 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빨대 꽂아서 가져가는 그 권력을 이용한 가스라이팅이나 그루밍이나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게 표현이 달라. 알고 나면 더 기분 나쁜 게 바로 이제 그 민주당의 그루밍이란 말이에요. 이 진보 진영에 이야기하는. 자, 양도세에 대해서 제가 지금 뭐 부족하지만, 자, 첫 번째 양도세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를 좀 했고, 이제 양도세, 절세. 그런데 제가 강조하지만 뭐 양도세에 대해서 막 복잡하게 이야기하고 해봤자 일단 정확하지도 않아요. 왜? 제가 세무사도 아니고 뭐 어느 정도 데이터를 긁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수는 있겠죠. 이게 양도세다라고. 그런데 또 바뀌니까 의미는 없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지금 부동산이 이제는 급등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기에는 어려운 시장이 되고 있어요. 점점. 급락을 지금 막냐 못 막냐라는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이런 와중에도 아직도 뭐 급등이 있다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뭐 본인들이나 하시면 돼요. 왜 급등하는데 뭘 그걸 다른 사람한테 알리면서 다른 사람까지 하라고 그래요. 자, 현재 상황에서 만약에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급등을 하는 걸 갖다가 야, 너 돈 많이 벌었으니까 돈 내놔 라고 뺏기가 좋았어요. 이것이 지금 수십 년간 양도세가 누더기가 되는 원인이었는데,
만약에 양도세를 걷어들일 게 점점 없어져. 그럼 정부가 어떻게 하겠어요? 보유세를 늘리겠죠. 보유세를. 양도세는 그 무명무실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 예? 유명무실화될 수밖에 없어요. 양도세는 차익이 남아야지 내가 하는 건데, 내가 아파트를 5억에 사서 5억에 파는데 무슨 양도세를 내요? 일가구 다주택이 나발이고. 근데 지금 또 문제가 뭐냐면, 일가구 다주택에 대한 이제 취득세를 올렸어요. 집을 여러 채를 못 사라고. 그죠? 이것도 지금 집이 안 팔리면 정부가 또 세금 정책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집을 여러 채 사라. 이게 예전에 우리 자동차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동차에 대한 그 세금이라든지 우리 그 뭐 경차 혜택이라든지 차가 많을 때 뭐 부분, 이런 세금 부분들이 자동차가 왜 뭐 여러 대 필요하냐, 왜 큰 차가 필요하냐, 어떤 이런 인식들이 많다가 자동차가 이제 많아지고 일상화되면서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 식구별로 그 차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여러 대를 가지고 있어요. 뭐 SUV도 가지고 있고 경차도 가지고 있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좀 큰 차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이 그냥 놔둬도 뭐 별로 세금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다 이거죠. 지금 주택 같은 경우도 이렇게 주택이 어차피 계속 공급될 수밖에 없고, 주택이 과잉되는 것을 문제화할 필요는 없어요. 주택이 과잉된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보다 폭넓은 주택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도 안정화되는 거예요. 주택이 과잉 공급된다는 것은. 그러면 한 사람이 여러 채를 소유하고 내가 뭐 시골에도 살고 이 집도 살고 저 집도 살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이 지금 안 바뀌고 있죠. 그런데 자, 제가 지금 지적했듯이 왜 양도세가 또 바뀔 수밖에 없고 사실은 폐지 순위로 이제 가는 것이 정상이다 라고 왜 제가 이야기할 수 있냐면, 정부가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양도세에서 그동안 재미를 봤단 말이에요. 이 불만이 없거든. 속으로는 불만해도 너 남았는 데만 내놔 이러는 건데, 너 갑자기 너만 남았잖아. 너 돈 벌었잖아. 그럼 세금 내야지. 법을 이렇게 만들었어. 집값이 올라갈 때마다 재미를 본 가장 주체는 누구예요? 투기꾼이요? 아니에요. 국가예요. 부동산 관련된 세금이 삼성전자가 내는 세금보다 더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지금 아파트 폭락론 이야기하는 분들, 오늘 어떤 분이 댓글을 한번 주셨는데 댓글이 별로 없어서 진짜 간만에 댓글을 하나 주셨는데, 시행사가 아파트 값을 올리느냐, 그죠? 이거 바지에 바지. 시행사는, 분양사는 바지고, 아파트 값을 올리고 주변에 주변에 물론 그 재건축적이나거나 이런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제 주변 시세를 올리는 것에 소문에 선봉장이 이제 그 시행사죠. 시행사가 이제 선봉장 역할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 뒷배경은 다 국가예요. 지자체가. 왜? 부동산에서 세금이 제일 많이 나온다니까요. 세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걸 떨어지는 걸 국가가 보겠어요? 물가가 오르든 욕을 먹든, 예? 세수 펑크가 어디서 나는데? 부동산이에요. 예? 대한민국이. 제가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더 이야기할 테고, 지금 오늘 그냥 오늘 올렸던 에피소드가 조회수가 별로 안 나와서 이게 그러고 있다가 제가 좀 내일 이제 벌초하러 가야 되는데, 에휴, 원래 하루에 한 편만 녹음하려고 했는데 양도세에 대해서 재밌는 생각이 나서 어그러운가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잘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진짜 양도세 아니 애들 다 컸고, 저희 집 사람 얘기해. 애들 다 컸고, 그죠? 다 성인이고, 네가 나한테 무슨 유산을 많이 줄 것 같지도 않고, 공무원이어서 연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당신한테 기대할 게 뭐냐? 당신하고 결혼 생활에서 왜 내가 세금을 더 내야 되냐? 이제 그냥 어차피 저희는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주말 부부 생활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똑같아요. 이렇게 권태기라고 별로 느끼는 건 저는 없었어요. 항상 지금 20몇 년 동안 거의 주말 부부식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집사람이 이제 군인이어가지고 직장 때문에 그랬던 거고,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사무실에서 처박혀 있고 맨날 이러다 보니까 거의 이제 주말 부부처럼 지냈는데.
진짜 최고의 비법이에요. 예. 저도 뭐 이혼을 안 하려고 버티고는 있는데 논리적으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분노는 뭐냐면 국가가 이래야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진짜 그 우리 주택 청약이라든가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는 것도 그렇고 일반 사람들이 대부분 부동산을 뭐 투자를 하고 싶다, 부동산을 내가 뭔가 하고 싶다, 뭐 그것이 굉장한 어떤 그 욕심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이 팍팍하니까 내가 희망을 가지고 좀 더 좀 나은 삶을 꿈꾸고 싶은 그런 희망을 얻고자 부동산, 뭐 아파트죠. 네, 살려고들 대부분 하는데 거기에 또 이렇게 촘촘하게 양도세라는 그물을 잔뜩 해놨어요. 부동산 투자를 아파트를 사라고 종용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제 이런 양도세 부분을 갖다가 너무 쉽게 이야기하고 전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쉽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제 막상 여러분들이 청약하고 나서 집을 사고 나서 팔 때 되면 이 양도세 문제가 걸린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뭐 1세대 1주택이면 괜찮지 않냐? 여러분들 1세대 1주택이면 그 투자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아파트에서는. 내가 이 주거 환경이 좋은 거와 투자성 있는 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에서 아파트 사가지고 우리 집 아파트 많이 오르고 내가 행복하게 살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꽁 먹고 알 먹고 그런 건 없어요. 그죠? 꽁 먹고 알 먹고 싶어서 꽁을 잡는 순간 알은 못 먹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알만을 잘 먹자라고 하면 꽁 고기가 맛이 없어요. 우리가 닭도 육개닭이 있고 그죠? 산란닭이 있죠. 이제 두 개를 이제 뭐 이렇게 산란 겸 육개를 같이 하는 뭐 닭도 있긴 하지만 산란닭은 알을 낳는 데만 집중하죠. 일거양득이라는 것은 총량의 법칙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 1세대 1주택이라는 이 양도세 기준이 제가 별로 할 얘기가 없는 줄 알았는데 28분이나 떠들었는데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좀 지겹지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또 괜히 제가 뺏은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막걸리 한잔하고 자야죠. 내일 또 벌초가 있는데 그렇죠. 아들 녀석이 와줬으면 좋겠는데 얘가 바쁘다고 그래서 제가 거의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저보다 어린 조카들은 일단 안 오고 제 나이 또래에서도 다들 안 와요. 예, 다들 당숙부들만 오셔가지고 이 서열이 이게 또 막내 당숙분 다음에가 저라서 제일 어린 당숙부하고 저하고도 한 7살인가 8살 차이 나는데 그 다음이 저라서 내일 또 이쪽 저쪽 참 내일 벌초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고요. 저도 뭐 장비하고 예초기 이제 정비 싹 해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힘든 생각만 한다고 해서 뭐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 양도세 감면 도움 안 됐을 것 같아요. 안 됐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양도세 감면 꼼꼼히 쳐다보십시오. 이혼하면 이혼을 전제로 양도세가 여러분이 꼭 몇 억을 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혼하세요. 이혼하시고 다시 뭐 또 재혼하면 되죠. 혼인신고 다시 하면 되지. 양도세 가면 최고의 비법입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증여해서 다 이렇게 세대 독립을 시키세요. 그러고 나서 하면 한 10억까지는 뭐 그냥 무난하게. 그런데 그렇게 양도세 낼 일은 대부분 사람들은 없죠. 없고 양도세는 바뀌어야 된다. 이런 인식이 여러분들이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양도세가 제가 어차피 좀 말이 길어졌으니까 뭐 여기까지 들으실 분이 몇 분이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양도세는 우리의 과도기적인 어떠한 그 발전사에서 생긴 법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지금 그래도 이제 하락을 걱정하는 성장이 아니라 하락을 걱정하는 시대 그리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양도세에 대해서 과감하게 손을 봐야 한다. 그리고 좀 이게 단순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복잡한 것이 형평성이 맞는 게 아니죠. 세금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종합부동산세다. 종합부동산세를 10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참 많이들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었던 분들이 이제 본인들이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자가 되는 순간 느껴질 거예요. 예, 이게 도대체 뭔 세금인가? 예, 10억짜리 집 있으면 예, 그거 500만 원 못 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세금을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아니 내가 1억짜리 집 사는데 나는 뭐 50만 원 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억짜리 집 사는 사람은 500만 원 못 내요. 다른 겁니다 이게. 내가 1000만 원짜리 집 사는데 아니 뭐 5만 원 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달라요. 네. 이게 우리가 그 단순히 액수로만 비교해서는 안 돼요. 거기서 부과되는 게 다른 거죠. 뭐 이 얘기는 나중에 또 제가 좀 자주 할 것 같습니다. 자, 양도세. 예, 이혼이 가장 좋은 절세 비법이다. 그냥 어그로 어그로 형님. 예, 근데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들 너무들 뭐 나는 해당이 없겠지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민주당에서 말하는 서민들을 위한 그런 부동산 정책 했을 때 돈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 부과하면 뭐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 아유 지금 뭐 화면이 뭐 이게 지금 뭐 조명이 안 맞아요. 이상이 됐다. 참 여기서 어이구 씨. 야 이래야 되는 거야. 반사가 지금 간접 조명. 이 집 앞에 창이 있어서 낮에 녹음할 때하고 밤에 녹음할 때하고 저기 직사광선 빛이 달라서 이상이 됐습니다. 아이고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